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주말에 정규제TV 가을밤의 추억 행사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행사에는 오지 못하셨지만 또 그날 그 여러 가지 그 행사 내용들을 우리 김 PD가 정리해서 올렸는데 많이들 봐주고 계셔서 저로서는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날 복걸 선생님하고 또 민경국 교수님이 아주 재밌는 논쟁을 하셨고 또 이명희 교수하고 강규현 교수가 또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또 특히 그분들은 현실에서 단순하게 입으로만 아니고 온몸으로 싸우고 계신 분들이어서 우리가 언제까지나 참 그분들에게 감사를 표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늘 고마운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정규제TV는 내년 2, 3월쯤에서 한번 다시 행사를 할 생각이어서 한 몇 개월은 또 제가 또 여러분들을 직접 대면하기는 좀 그런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제 칼럼에서 박정희 시대에 대한 오독 이렇게 해서 칼럼을 썼습니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도 많고, 또 제가 그 신문에서 칼럼에서는 정운찬 교수도 고속도로에 반대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정운찬 교수 본인은 나는 반대한 적이 없다, 또 이렇게 또 제가 간접적으로 그런 해명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나중에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정희 시대를 어떻게 볼 거냐는 것은 우리 근대사를, 근현대사, 그날 이명희 교수, 강규현 교수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그날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승만에 대한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현대사를 어떻게 볼 거냐는 것은 이승만 초대 건국 대통령을 어떻게 보느냐,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시대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그 두 가지에 결정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좌익들도 또 소위 이제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실패한 역사로 규정하고 싶은 소위 종북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인사들도, 세력들도, 인사는 아닙니다만 세력들도 박정희와 이승만을 무너뜨리는데 온통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박정희에 대한 박정희 시대를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그 입장에 따라서 다릅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제가 그 오독이라고 하는 제목, 박정희 시대에 대한 오독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양쪽 다 틀렸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박정희 시대를 물론 올바르게 보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적어도 겉으로 드러나 있는 소위 박정희 시대를 어떻게 볼 거냐고 싸우고 있는 두 집단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 둘 다 적당히 틀렸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려주고 싶은 얘기입니다. 하나는 기본적으로 이제 박정희 시대에 대한 말하자면 무지라고 할까, 또는 그냥 단순 부정하는 세력들도 있습니다. 그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경제가 좋아지긴 뭘 좋아졌어. 경제가 좋아진 것 없어. 말하자면 이제 이런 세력들도 아직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세력들이 사실 70년대를 지나서 80년대 중반을 넘기면서 다 기본적으로 사라졌습니다만, 아직도 일부 세력들은 소위 역사의 시계를 해방 공간으로 계속 가져가고, 그 이후에 대한민국의 발전사를 전혀 인식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종의 문맹, 고의적인 문맹, 또는 어떤 인식의 성장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그런 피터팬들이라고나 할까요? 또는 성장 거부증이라고 할까요? 또는 일종의 자폐적 세력들이 일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 박정희 시대를 우리가 이해하는 토대는 박정희 시대가 또는 박정희가, 박정희 시대라고 부르는 게 맞겠죠. 박정희 개인의 포커스를 맞추는 것보다는 박정희 시대가 적어도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민소득이 25,000달러 정도 되고 꽤 그럴듯한 G20에 들어간다고 해서 굉장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만은, OECD의 어떻든 끄트머리에라도 붙어 있고,
우리나라 좌익들조차도 우리가 OECD 국가로서 해야 될 뭐 이 정도의 복지, 뭐 말하자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익숙하잖아요. 그런 기준으로 OECD에 어떻든 끄트머리라도 붙어 있는 정도의 경제 성장을 달성한 그것은 엄청난 역사이죠. 예를 들어서 프레이즈 보고서 같은 데서 이제 민족문제연구소 같은 데서 박정희를 폄훼할 때 박정희 경제개발은 박정희가 잘해서가 아니고 미국이 시키는 대로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박정희 시대의 경제개발이 놀라운 경제개발이 있었다는 사실은 부정하지 않아요. 그 참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만은 참 애들 웃기는구나 이렇게 봤습니다만은 25,000달러에 올 때까지 대한민국의 성장해온 역사 자체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나 남북 간의 체제 경쟁에 있어서는 두말할 나위가 없게 이미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을 북한과는 다른 사회 또는 실제로 1945년 2차 대전이 끝나고 1950년대 중반에 대부분 중반까지 거의 전 세계 식민지 피지배 국가 약 한 150개 가까운 국가가 쭉 독립을 했습니다만은 건국이 되고 우리나라는 48년에 8월 15일 건국이 되었잖아요. 사실 중요한 것은 해방보다는 건국이 더 중요한 거죠. 해방도 건국의 과정으로 가는 하나의 프로세스였기 때문에 150개 국가 중에서 근대 시민사회 또는 근대화, 산업화를 모두 이루어낸 나라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 극소수에 불과하고 그 중에서 특히나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근대화를 이룬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그 중에 이제 유일하게 나온 게 싱가포르, 대만, 홍콩, 대한민국 이런 정도고 홍콩은 이제 뭐 중국에 편입된 영국의 식민지로 오래 했고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도 도시국가에 불과하죠. 싱가포르는 경제적으로는 이미 4만 달러에 진입을 해서 한국 사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높은 어떤 활력을 가진 사회로 진입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 사람에게는 지금 네 마리용 이렇게 하면 웃게 되죠. 싱가포르는 우리하고 입장은 달라졌지만 적어도 민주화라는 차원에서 보면은 싱가포르는 우리나라와 같은 아주 델리키트하고 복잡성을 가지고 있고 또 충분히 많은 5천만 명에 육박하는 인구를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국가 또는 보통 국가, 적정한 사이즈의 국가에 도달한 나라는 아닙니다. 인구 5천만 명 이상 되면서 국민소득 2만 달러 이상 되는 소위 5천 2만 클럽이라고 할까요? 조선일보가 이제 그렇게 제목을 달고 시리즈를 했습니다만은 그 주장을 초기에 한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제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만은 아마 대중화되기 전에 한 몇 사람 정도는 더 이야기했을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인구 5천만에 달하고 국민소득이 2만 달러 이상 되는 국가는 지구상으로 따져도 뭐 7개, 8개 되지 않습니다. 뭐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뭐 영국, 뭐 그런 정도죠. 이탈리아, 뭐 그런 정도입니다. 뭐 캐나다도 인구는 안 되죠. 그래서 그런 정도여서 적어도 상당한 인구, 5천만의 인구 사이즈를 가지고 있으면서 2만 달러 이상의 국민소득을 가진 상당히 중규모의 강력한 국가.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를 일컬어서 강소국가 모델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저는 웃기는 모델이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북한을 통일하게 되면 8천만이 되는 굉장히 큰 국가가 됩니다. 8천만이 되면 독일하고 거의 똑같은 수준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한국은 인구에 있어서나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 대만 뭐 2천만 명 정도 되는 우리의 절반 사이즈죠. 그리고 대만도 한국에 비해서는 이미 격차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상당한 격차를 두고 있는, 말하자면 한국에 대해서는 좀 후진적, 약간 힘에 부치는 것 같죠. 그렇게 본다면
적어도 150개국이 1945년에 독립해서 그나마 정상국가 또는 보통국가 일정한 사이즈를 가진 소위 큰 국가로서 경제 성장을 이루어낸 유일한 국가, 유니크한 국가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150개 국가의 저 끄트머리에 있던 국가였죠. 그것도 분단되어 있었고 참혹한 6.25 전쟁을 거쳤고, 물론 6.25 전쟁은 나중에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큰 기폭이요 하나의 새로운 출발점이었다고 저는 봅니다만은 그 점이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국민소득이 단순히 높아졌다는 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민주화를 이루어냈다는 점입니다. 근데 국민소득이 높아졌다는 것으로 표현되는 이제 산업화에 성공했다. 소위 이게 이제 산업화냐 민주화냐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소위 두 개의 혁명 이렇게 부른 것은 에릭 홉스범의 개념입니다. 홉스범의 말하자면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중의 혁명이다 이렇게 불렀는 건데, 이중의 혁명의 대표 국가로서 영국과 말하자면 프랑스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양대 혁명을 고스란히 그대로 이루어낸 나라, 유일한 나라라 그러면 대한민국 정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산업에서 보면 또 이런 면도 있습니다. 기소로만 같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백인이 아니면서 유럽인이 아니면서 뭐 같은 얘기입니다만은 중화공업에서 성공한 나라는 일본하고 한국 두 나라밖에 없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19세기 산업혁명기의 막바지에 산업화에 올라탔던 것이 일본이었죠. 메이지 유신을 하면서 바로 이제 산업화를 올라탔고, 그래서 일본 기업들은 100년 이상의 역사들을 다 가지고 있죠. 큰 기업들은. 근데 그 이후에 산업화의 소위 산업혁명적 상황으로 진입한 유일한 국가는 대한민국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1국가가 완벽한 체제, 말하자면 농업으로부터 중화공업에 이르기까지 산업 전부의 포트폴리오를 다 가지고 있는 유일한 국가는 한국입니다. 일본하고 한국입니다. 농업은 물론 우리가 지금 자급자족 단계가 아닙니다만은, 농업은 우리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돼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일부 좌익적이거나 또는 반정부가 몸에 그저 익어 있을 뿐인 그런 경제학 교수들이, 제가 학교 다닐 때 늘 우리나라는 단작 구조야, 산업이 다양하지 못해, 산업 포트폴리오가 너무 다양하지 못하다, 뭐 재벌의 편중이고 이제 이런 논리로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 석유화학, 섬유, 자동차, 전자, 전기, 소위 이제 전 세계 경제를 끌어간다고 하는 7대 산업 포트폴리오를 모두 지금도 가지고 있는 유일한 나라는 일본하고 한국입니다. 물론 이제 최근은 중국이 따라오고 있는 거죠. 그 외에 어떤 나라도 그 산업 전부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좋은 산업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고, 그 정점 부위에 말하자면 중화학, 헤비 인더스트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화공업에 성공한 유일한 국가가 한국입니다. 중화공업에 성공한 유일한 국가가 한국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박정희 개발연대나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관한 얘기에 관한 어떤 책을 보더라도 그 대부분의 책에는 중화공업에 실패했다 또는 중화공업에 과잉 투자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 중화공업을 아주 폄훼하는 글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소위 우리나라 관변학자 또는 관료사회 또는 대학교 아카데미즘에서 우리나라의 중화공업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폄훼하는 일을 계속 해왔었어요. 중화공업은 실패했다든지 또는 과잉 투자였다든지, 그래서 중화공업의 과잉 투자가 한국 경제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였다든지, 심지어는 중화공업을 투자해서는 안 되었다, 안 되는 거를 투자한 거다, 그게 한국 경제의 어떤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요즘은 이런 표현을 잘 안 씁니다만은 이게 뭐 니체의 표현이라서 씁니다. 니체를 핑계대고자 쓴다면 일종의 곱추의 곱추다 이겁니다. 말하자면 그게 한국 경제의 고칠래야 고칠 수 없는 결정적인 약점이 중앙공업이라고까지 폄훼했던 논변이라든지 논문이라든지 이런 것이 넘치고 넘쳤댔습니다. 근데 아니죠. 지금 대한민국 경제를 가장 스트롱한 경제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중화공업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선,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전부 그런 것들입니다. 나중에 전략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가 좀 별도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래서 2차 대전 직후에 가장 가난한 나라가 소위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팔자를 고친 유일한 나라, 중화공업에 성공한 나라, 산업화에 성공한 나라, 거기에 힘입어서 기어이 민주화라고 하는 사회 변혁에도 성공한 나라, 이런 나라는 한국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장 국제화된 나라, 이것도 마찬가지죠. 가장 국제화된 나라, 전 지구상에서 가장 국제화된 나라가 한국입니다. 얼마 전에 파독광부, 파독간호사들이 전부 이제 서울에 와서 뭐 처음에는 누가 사기를 쳐서 다들 오셨다고 합니다만, 어떻든 결과적으로는 전부 감격에서 돌아가셨지만, 그분들을 비롯해서 전 세계 가장 많은 국가의 한국인들이 진출해, 자기 민족이 진출해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4대 강국에 두루 자기의 민족을 수십만 명 이상 가지고 있는 유일한 국가도 한국밖에 없습니다. 중국에도 있고 러시아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는 자기 민족이 수십만 명이 있는 그런 나라는 지구상에 한국인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보다도 퍼져 있는 지역이 많죠. 이런 어마어마한 대개방국가가 건설된 것도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제가 지금부터 이제 몇 회에 걸쳐서 박정희 개발연대 시대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제목의 어떤 설명을 쭉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그 첫째 시간은 대한민국의 성공은 유니크한 것이었다. 굉장히 특수한 것이고 놀랄만한 것이고 기적적인 성공의 것이었다. 무엇이 성공이었나 하는 걸 제가 지금 이제 쭉 설명을 드린 겁니다. 지구상에 가장 가난하던 나라가 산업화된 거다. 중화공업을 일구어낸 나라다. 산업화를 일구어낸 나라다. 또 적절한 규모를 가지고 있으면서 산업화와 함께 민주화를 이루어낸 나라다. 전 세계에서 가장 그라운드를 넓게 쓰는 나라입니다. 말하자면 정해진 국경지역 안에서 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전 세계를 상대로 놀고 있습니다. 축구로 따지면 정말 그라운드를 넓게 쓰고 있는 그런 국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좌익의 기본적인 특징은 굉장히 국수적이고 놀고 있는 그라운드를 국내에서만 보려고 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 좌익들의 근시안적인 세계관인데, 그건 세계관도 아니죠. 뭐 아주 폐쇄적이어서 에고센트릭하고 자아중심적이고, 또는 주어져 있는 눈앞에 보이는 것만 세계라고 생각하는 근시안적 소아병적 세계관, 이게 이제 우리나라 좌익적 세계관의 기본입니다만은, 세계적으로 무역 거래를 하는 가장 많은 나라를 가지고 있고 자기 인구가 많이 진출해 있는 가장 개방적인 국가, 소위 20세기 전 세계의 흐름의 물결 전부를 체화하고 있는, 말하자면 전 세계적인 물결이 산업화요, 민주화요, 개방화요, 글로벌화요, 이런 것이었는데, 그런 전 세계적인 가치에 가장 잘 실현된 국가가 대한민국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의 성공은 세계사적 성공으로서의 특징을 갖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20세기라고 하는 세계사 전체의 가치 질서, 그저 여러 나라가 경쟁하는데 우리나라가 팔자를 좀 폈다, 좀 고쳐졌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전 세계가 경쟁하고 있는
20세기가 갖는 가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17세기가 갖는 가치, 18세기가 갖는 가치, 19세기, 20세기, 21세기가 갖는, 물론 시대를 이렇게 세기별로 구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만은 어떻든 그 어떤 특정 시대를 말하자면 규정했던 그 가치가 가장 잘 실현된 국가, 그것이 거의 모두 실현된 국가 하나만 빼고 아직 통일이 안 되고 있습니다. 통일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말하자면 북한의 저 어처구니 없는 집단들이 아직까지도 완강하게 통일을 가로막고 있고, 이제는 통일을 아예 안 하기 위해서 핵폭탄이라고 하는, 가까이 오면 나 자해공갈할 거야 라고 하는 핵폭탄까지 이제는 자해공갈 수단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물론 뭐 핵폭탄이 있다고 해서 통일이 안 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만은, 그 문제를 제외하면 20세기 국민국가 형성의 일부 문제가 생겨서 저 터무니없는 집단이 생기고, 그 집단을 또 옹호하는, 말하자면 중국과 또는 중국은 방패막이가 필요하다고 해서 깡패가 하나 있으면 중국은 좋잖아요. 말썽피는 깡패가 하나 있으면 중국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또 국내에 있는 그 일부 정북 세력들이 있고, 그래서 이게 문제지만 대한민국 기타 다른 측면에서 보면 20세기적 가치를 가장 잘 실현한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이런 측면에서 단순하게 국민소득이 좀 늘어났다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성공은 20세기의 가치를 실현했다고 하는 측면에서 세계사적 성공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유니크니스가 있습니다. 아주 대한민국의 성공은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화, 민주화, 세계화라고 하는 그 20세기적 가치가 전부 대한민국이 아주 폭발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성공은 놀라운 어떤 성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박정희 개발 경제 개발 시대에 대한 이해 두 번째 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실제로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 개발을 시작했을 때 부딪혔던 몇 가지 이제 전략적인 그 반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경부고속도로에 대해서는 허다한 얘기가 이미 논의되었기 때문에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 논쟁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농업국가로 가야 되느냐, 산업국가로 가야 되느냐. 지금도 이 좌익들은 농업국가로 갔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저고가 정책을 저미가 저고가 정책을 하고, 미국의 공법 몇 조에 의해서 잉여농산물들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농촌이 초토화되었다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가난한 도시 근로자가 형성이 되고, 가난해진 사람들이 도시로 밀려 나오고, 농촌이 빈곤해지니까 빈곤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도시로 나오고, 그 도시에 그렇게 해서 도시로 밀어냈다. 또 억지로 밀어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저임금 근로자로 고용한 소위 착취형 후진국형 경제개발 전략을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참 얘기는 정말 참 이런 표현이 못합니다만은 참 꼴리는 대로 얘기한다고 얘기가 다 되는 건 아니죠. 농업국가로 가느냐 산업국가로 가느냐는 갈등이 하나 있었습니다. 농업국가로 가야 된다는 주장을 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리영희 이런 리자로 꼭 불러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리영희 이런 사람은 마찬가지고 박현채라든지 한국농업의 구상 이런 책을 써서 굉장히 우리 젊었을 때 인기가 말도 못했습니다. 맞아, 우리 조상전래의 농업국가로 가야 되는데 민족농업 이런 말을 쓰면서, 민족농업 그거 사실 알고 보면 주체농법하고 비슷한 거죠. 다 망했을 겁니다. 그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그저 좋은 모습, 열정적이고 민족을 걱정하던 모습만 남게 되었습니다만은, 아마 지금까지 박연채 선생이 살아 있었더라면 아마 참 험한 전향을 했겠죠. 아마 안병직 선생처럼 전향을 했을 겁니다. 그 머리 좋은 분이 바보 같은 짓을 계속 했을 리는 전혀 없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아마 전향을 했을 거라고 보고, 변영륜 이런 분들은 전향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농업국가로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박연채 씨 같은 분들도 그렇고. 그런데 산업국가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된다. 무슨 소리냐? 대기업 체제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이었거든요. 세 번째가 국내 시장을 성장시켜야 된다. 무슨 소리냐? 해외 진출이다.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중요한 전략들이 다 달랐습니다. 또 하나가 산업을 일구는 건 좋은데 전부 국영기업으로 가야 된다. 무슨 소리냐? 민간기업으로 가야 된다. 이런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정책의 매 갈래마다 치열한 논쟁들이 있었던 겁니다. 중화공업으로 가야 된다. 무슨 소리냐? 경공업으로 가야 된다. 중화공업 무슨 소리냐? 경공업으로 가야 된다는 주장은 정말 강력했습니다. 이런 것이었죠. 야, 우리 국민들의 생활을 봐라. 기본적인 물건도 없는데 무슨 중공업이냐? 무슨 포스코냐? 우선 물건이라도 좀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경공업 제품들이라도 먼저 만들어야 된다. 참 절실했죠. 그런데 박정희는 중공업으로 갔습니다. 야, 국가에서 엄청난 빚을 들여서 외자를 들여가지고 석유화학단지, 비료단지를 하는데 국영으로 해야 된다. 무슨 소리냐? 민간기업으로 간다. 하고 박정희 대통령은 민간기업으로 갔어요. 국내 시장부터 해야 된다. 무슨 소리냐? 해외 수출부터 하자. 야, 국민들도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는데 무슨 해외 수출이냐? 우선 우리부터 입고 먹고 난 다음에 남는 게 있어야 수출할 거 아니냐? 맞아요.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수출부터 하자 이렇게. 사실 우리가 지나고 보니까 그 당시 반박정희 정책 내지는 박정희 정책은 안 돼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참 바보스러웠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연채, 변영륜, 조순, 그 당시 서울의 기라성 같은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지금 와서 보면 사실 기라성 같은 분이라 유명한 분이고 저명한 분이고 우리가 그분들로부터 저는 직접은 안 배웠습니다만 간접적으로 가르침을 많이 받았으니까. 근데 박정희 대통령의 개발 정책에 대해서 찬성을 한다는 것은 약간 정신 나간 짓이거나 무모한 짓이거나 얼빠진 짓으로 보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면 그저 니는 박정희의 똘마니냐? 말도 안 되는 그 정책을 따라간다는 게 말이 되냐? 라고 생각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야, 어떻게 농업을 포기하냐? 제조업으로 왜 가냐? 농업을 해야 된다. 야, 대기업이 말이 되냐? 중소기업 위주로 가야 된다. 그래야 중산층도 형성이 되고 대기업이라는 게 대자본만 유리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중소기업으로 가야 된다. 해외에 왜 수출하냐? 우리 국민도 먹을 거 입을 것이 모자라는데 국내 산업 민간기업으로 어떻게 가냐? 왜 그렇게 재벌에 특혜를 주냐? 국영기업 중화공업으로 왜 가냐? 일반 국민들이 당장 필요한 제품이 없다. 경공업 농업으로 간다. 중소기업으로 간다. 국내 수출 안 한다. 국영기업으로 해야 공기업으로 해야 된다. 경공업을 해야 된다. 요소마다 엄청난 논쟁들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누가 보더라도 사실은 그 전자가 그럴듯해 보이죠. 야, 농업으로 우리 지금 먹을 게 국민들이 굶주리는데 농업을 안 하면 되나? 그래서 변영륜 같은 분들조차도 농업 인구를 늘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중소기업으로 가야 된다. 지금도 중소기업에 대한 얘기는 여전히 하늘을 찌르고 있는 오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대만이 중소기업으로 갔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대기업을 육성했지만 사실은 대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중소기업 육성 정책이었어요. 우리가 흔히 하기 좋은 말로 그러잖아요. 9988이라고. 전체 기업 수의 99%가 중소기업이고 전체 고용의 80%가 중소기업이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무지하게 많고 커져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없어졌나? 아닙니다. 우리나라처럼 중소기업이 오히려 많은데도 드물 거예요. 우리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으로 안 컸다고 지금 우리가 안달을 내죠. 9988. 전체 기업 수의 99%가 중소기업이고 전체 기업 고용의 88%가 중소기업이 안고 있는 거다. 굉장히 중요하다. 중요한 거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하라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대만은 처음부터 중소기업으로 갔죠. 대만은 처음부터 중소기업으로 갔습니다. 대만이 단순히 국민소득에 있어서 대한민국보다 떨어져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대만은 중소기업으로 갔기 때문에 대만 같은 경우에는 일본 기업 또는 유럽 기업들의 하청 생산 기지입니다. 우리가 전 세계에서 물건을 수입했었습니다마는 대만제 우리 아는 브랜드가 있나요? 없습니다. 지금 중국 하이얼은 우리가 알죠. 바오샨 철강 알죠. 근데 대만 기업 우리 모릅니다. 겨우 아이폰 덕분에 폭스콘 뭐 이런 정도는 알게 됐죠. 말하자면 국제 하청 체제에 대만은 그 하청 구조 속에 수직 계열화 속에 포함되어 있을 뿐이죠. 우리처럼 삼성 브랜드, 현대자동차 브랜드, 메이드 인 코리아 이런 게 없는 거죠. 물론 뭐 대만제 뭐 뒤집어 보면 메이드 인 타이완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대만 브랜드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경제학자 또는 경제전략가, 경제이론가들의 세계관 어디에도 대한민국이 이렇게 커질 거라고는 꿈에도 머릿속에 없었기 때문에 그나마 최소한의 소극적 방어전술, 농업, 중소기업, 내수시장, 국영기업, 경공업이라고 하는 전략을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그때 이 전략을 택하고 그래서 제조업, 대기업, 해외 무역 진출, 민간기업으로 간다, 중학으로 간다 라고 주장했던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찬성했던 사람은 극소수였고 반대했던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이유는 아마 그 당시 우리 선배들이나 제가 아까 뭐 박연채 뭐 여러분들 얘기를 했습니다만 변영윤 뭐 그분들이 무슨 뭐 무식했었다든지 무슨 좌익적 뭐 박연채 같은 분들은 글쎄요 시비거리가 좀 되겠습니다만은 뭐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그 당시 우리가 알고 있던 상상력 밖이었습니다. 이렇게 기가 막힌 성공작이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요즘 들어서 느끼는 생각이 뭐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반대했던 것도 이해는 할 수 있겠다. 옳다는 생각은 전혀 아닙니다만 그랬었겠구나. 역시 상상력의 한계랄까. 인식의 지평이라는 게 있거든요. 하루살이에게는 하루밖에 안 보이잖아요. 24시간. 1년살이에게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한나의 전 우주가 끝나는 겁니다. 그 인간에게는 한 100년 정도, 인간은 이제 긴 역사를 보는 인식 지평을 가지고 있죠. 하루살이에게 인식 지평이라는 것은 하루밖에 없어요. 한 계절만 살다 피고 지는 꽃은 그 계절밖에는 그 계절이 전 세계의 전부죠. 1년살이 풀이다. 그럼 1년이 전 세계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한국에 후진국 경제론을 공부하거나 경제 전략을 생각하는 이분들에게 있어서 인식지평이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처럼 뭐 해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있냐? 없다 이겁니다. 없다. 그러니까 그 길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절규하거나 돌멩이를 던지고 고속도로를 반대하고 고속도로 포크레인 앞에 김대중 대통령 들어놓고
했던 것도 참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 슬프하다. 안 됐지만 그래 슬프하다. 그렇다면은 지금은 그분들이 생각을 고치는 반성문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학문적 솔직성이고 학자적 태도죠. 내가 잘못 생각했었노라고 하는 글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안 씁니다. 어느 쪽도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후진국 발전론도 뭐 숱하게 많이 있고 합니다만은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후진국 발전론이라고 하는 과목을 가르칩니다만은 그게 전부 대한민국의 성공 이후에 나온 경제학적 어프로치입니다. 그전엔 그런 것 자체가 없습니다. 발전론이라고 하는 컨셉 자체가. 그러니까 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 놀라운 성공에 대해서 누구라도 그 길이, 그 통로가 옳은 길로 가고 있는지 그런 길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하기라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웠다. 너무나도 어려웠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 말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면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론의 성공은 도박이었습니다. 도박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런 정책을 선택한 것 자체가 도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거다. 그렇게 가면 성공할 줄 확신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확신했을까요? 야, 바보들은 뭐 농업국가라고 하고 경공업을 하고 내수시장을 일으키자 그러고 공기업으로 가야 되는데 자식들 바보야. 이 길로 가야 되라고 박정희 대통령이 확신했을까요?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그 하나하나 논쟁이 생길 때마다 정말 고뇌하고 이것이 맞는 거야? 쟤들은 아니라는데. 그 쟤들 그래도 혹시 저 친구들의 주장이 맞을지도 몰라 라고 자고 일어나면 생각이 바뀌고 잠자리 누우면 또 생각이 바뀌고 근데 저 길로 가면은 안 될 것 같으니까 저 길로 가면은 뭐 어제 해왔듯이 오늘도 하고 그렇게 되면 발전이 없는 거다. 뭔가 그래도 우리가 승부수를 던지려면 다른 길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본능 같은 거 또는 독재자로서 갖는 어떤 것 같은 거 말하자면 과단성 또는 근성 같은 것들이 오히려 크게 작용한 것이지 또는 우연적 성공으로 갔던 것이지 무슨 박정희 대통령을 우리가 신도 아니고 자기가 하는 정책의 결과까지를 멀리 내다본 현명한 생각자 저는 웃긴다고. 그렇게 주장하면 우리는 역사를 신화로 만드는 것이지 역사를 역사로서 인식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은 지금 문제도 신이 와야 되잖아요. 지금 문제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없죠. 신이 와야 해결한다. 이거는 곤란하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의 결과적 성공에 겸손해야 된다. 함부로 그 성공을 기적적으로 만들거나 그 성공을 필연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박정희 대통령이 요런 정책을 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렇게 성공했다고 설명하는 방식은 결과론적 설명 방식이고 박정희 대통령을 신으로 만드는 설명 방식이다.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거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